기드 모파상 단편집 맷도엿의 이야기 기드 모파상 지음 백선희 옮김. 어느 아들 르네 메즈로아에게 오랜 친구 두 사람이 꽃이 흐드러지게 핀 정원을 거닐었다. 화창한 봄이 생명을 싹 틔우고 있었다. 한 사람은 상원의원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이었다. 두 사람 모두 대단히 논리적이지만 장중한 추론 능력을 갖춘 명성자자한 저명 인사들이었다. 그들은 먼저 정치에 대해 얘기하며 의견을 교환했는데 사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인물들에 관한 얘기였다. 이 방면에서는 언제나 이성이 우위를 차지했다. 잠시 후 그들은 몇몇 기억을 꺼냈다. 그러다 입을 다물고 따뜻한 대기에 나른해져 계속 나란히 걸었다. 향꽃무가 담긴 큰 바구니에서 은은하고 달콤한 향내가 뿜어져 나왔다. 온갖 종류와 온갖 색조의 꽃들이 미풍에 제 향기를 던졌고 노란 다발들을 걸친 흑단나무 한 그루가 바람의 섬세한 가루를 조향사들의 감미로운 가루처럼 공간을 가르며 향기나는 씨앗을 실어 나르는 꿀냄새 풍기는 황금빛 연기를 흩뿌리고 있었다. 상원의원이 멈춰 서더니 떠도는 비옥한 연기를 들이마셨고 태양처럼 빛나는 사랑의 나무를 응시했다. 그 씨앗들이 대기에 날았다. 그가 말했다. 이 향기 좋은 미세한 원자들이 여기서 수백 리 외 떨어진 곳에 생명들을 탄생시킬 것이며 앞 나무들의 섬유와 수액을 전율하게 만들고 뿌리 갖춘 존재들, 우리처럼 씨앗에서 태어나는 존재들, 우리처럼 죽기 마련인 존재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리고 그 존재들을 여전히 우리처럼 같은 본질의 다른 존재들이 계승하리라는 걸 생각하면 경이로워. 얼마 후 대기가 떨릴 때마다 생기 넘치는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흑단나무 앞에 버티고 선 상원 의원이 덧붙였다. 아, 친구, 자네 자식들을 세워보라 했다면 자네는 무척 난감했을 테지. 쉽게 자식을 만들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식들을 버리고 걱정 따윈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있네. 아카데미 회원이 말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네, 친구. 상원의원이 다시 말했다. 그래, 나도 부인하진 않네. 우리도 종종 자식들을 버리지만 적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우월의식을 갖는 거고. 그러자 상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네. 내 말은 그게 아니네, 친구. 모르는 자식을 두지 않은 남자는 거의 없네. 흔히들 말하는 아비를 모르는 자식 말이네. 거의 무의식적으로 번식하는 저 나무처럼 자신이 만든 자식을 두지 않은 남자가 없단 얘기지. 우리가 품었던 여자들을 헤아려 보라 한다면 자네가 이 흑단나무를 신문해서 후손을 헤아려 보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도 난감하지 않겠나? 18세부터 40세까지 일시적인 만남들, 1시간짜리 접촉들까지 헤아려 본다면 우리가 2, 300명의 여자들과 내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거네. 그러니 친구, 그 많은 수 가운데 적어도 1명 정도는 임신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점잖은 신사들, 다시 말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고 살해하는 몹쓸 아들을 길거리나 감방에 두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겠나? 아니면 창녀촌에 딸을 두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 딸이 다행히 어미에게 버림받아서 어느 가정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을지 어찌 알겠나? 게다가 우리가 창녀라고 부르는 여자들은 거의 모두가 아비를 모르는 자식을 한둘쯤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10프랑 혹은 20프랑짜리 포옹에서 뜻하지 않게 얻어 걸린 자식 말이네. 모든 직업에서 우리는 이득과 손실을 헤아리잖나. 이런 자식들은 그 여자들의 직업에는 손실에 해당하지. 생산자가 누구겠나? 자네, 나, 소위 점잖은 남자들이라 불리는 우리 모두 아니겠나.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나누는 친구들 간의 유쾌한 저녁 식사, 흥겨운 저녁 모임의 결과물이지. 흡족해진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우연한 교미로 이끄는 그런 시간들의 결과물이지. 도둑들, 불황자들, 가련한 모든 이들이 결국 우리의 자식들이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자식인 것보다는 차라리 낫지. 그 불안당들도 번식을 할 테니 말이네. 이보게, 내가 양심에 관해 대단히 추잡한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는데 자네한테 얘기해주고 싶네. 나한테는 끊임없는 회한이고, 아니 그보다 더한 지속적인 의심이고, 종종 나를 끔찍이도 괴롭히는 누그러뜨릴 수 없는 불안 자체인 이야기라네. 25살에 나는 지금은 국가 고문으로 있는 한 친구와 함께 걸어서 브루타뉴 지방을 여행했네. 우리는 보름에서 20날 정도를 미친 듯이 걷고 코티 디 노르와 피니스테르 지역 일부를 돌아본 뒤 누아르느네에 도착했지. 거기서 단번에 트레파스만을 거쳐 원시적인 라즈곳으로 갔어. 그리고 무슨 오프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어떤 마을에서 묵었네. 그런데 아침이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내 친구가 피곤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내가 버릇처럼 침대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잠자리는 그저 집단 두 단이었네. 그런 곳에서 병드는 건 큰일 날 일이었지. 나는 억지로 친구를 일으켜 세웠고 우리는 오후 4, 5시쯤 오디에른에 도착했네. 이튿날 친구는 조금 나아졌어. 그래서 다시 떠났지. 그런데 길에서 친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고 우리는 겨우 퐁라베이에 도달할 수 있었네. 적어도 그곳에서는 여인숙을 얻을 수 있었지. 내 친구는 자리에 누웠고 캥페르에서 불러온 의사는 고열의 원인을 단정하지 못했네. 자네는 퐁라베를 아는가? 모르지? 그곳은 라즈곳부터 모르비안까지 이어지는 브루타뉴 전체를 통틀어 브루타뉴의 풍습과 전설과 풍속의 정수를 간직하고 있는 가장 브루타뉴다운 마을이네. 지금까지도 그 지역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 내가 지금까지도 라고 말하는 건 요즘 매년 그곳을 찾기 때문이네. 오래된 성 한 채가 들새들이 날아오는 을씨녕스러운 큰 연못에 막루의 밑동을 담그고 있지. 강 하나가 흐르고 있어 연한 항해선들이 마을까지 올라올 수 있네. 오래된 집들이 있는 좁은 길을 다니는 남자들은 큰 모자를 쓰고 수놓인 조끼에 윗도리를 4겹씩이나 겹쳐 입고 있지. 제일 먼저 걸치는 윗도리는 손바닥만 해서 기껏해야 견갑골밖에 못 덮고 마지막 윗도리는 엉덩이까지 내려오지. 키 크고 아름답고 생기 발랄한 여자들은 갑옷처럼 죄는 조끼에 가슴이 눌리고 박해당해서 그 압도적인 가슴을 짐작조차 할 수 없어. 그리고 머리 모양도 기이해. 색색으로 수놓인 널쩍한 천 2개가 관자놀이를 덮으며 얼굴을 감싸고 머리카락을 죄지. 머리카락은 머리 뒤로 식탁보처럼 떨어지다가 다시 올려져 머리 위에 괴상한 모자 아래 자리 잡는데 모자는 대개 금박이나 은박 입힌 천으로 만들어졌어. 우리 여인숙의 하녀는 기껏해야 18살 정도였는데 눈이 파랬어. 동공에 2 검은 점을 꿰뚫고 나오는 창백한 파란색이었지. 그리고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치아는 작고 촘촘해서 화강암을 갈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 보였네. 그녀는 그곳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브루타뉴 말만 할 뿐 프랑스어는 한마디도 못했지. 그런데 내 친구의 몸은 나아지지 않고 의사는 아무 병명도 되지 않고 아직 떠나서는 안 된다며 절대 안정을 처방했어. 그래서 나는 온종일 친구 곁을 지켰고 하녀는 끊임없이 나의 저녁 식사나 차를 가지고 들어왔지. 나는 그녀에게 살짝 장난을 걸었고 그녀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네. 하지만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당연히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지.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환자 곁에 아주 늦게까지 머물다가 내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방으로 가던 그녀와 마주쳤네. 열린 내 방문 앞에서였지. 그때 불현듯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생각도 못한 채 나는 그저 장난처럼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소스라치게 놀란 그녀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녀를 내 방 안으로 집어넣고 문을 잠갔네. 그녀는 질겁하고 당황하고 겁먹은 채 나를 바라보았지만 추문을 걱정해서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지. 무엇보다 주인들이 그녀를 내쫓고
아마도 그 다음엔 그녀의 아버지가 내쫓을 걸 겁냈을 테지. 나는 그런 행동을 웃으며 했네. 그런데 막상 그녀가 내 방에 들어오자 그녀를 소유하고픈 욕구에 사로잡혔어. 소리 없는 긴 싸움이 이어졌지. 격투기 선수들처럼 땀에 젖어 숨을 헐떡이며 찡그리고 팔을 비트는 육탄전이 벌어졌네. 오, 그녀는 맹렬하게 발버둥 쳤네. 이따금 우리는 가구며 칸막이 벽, 의자 따위에 부딪히기도 했어. 그럴 때면 여전히 엉겨 붙은 채 소리가 누군가를 깨울까봐 겁내며 몇 초간 꼼짝하지 않았지. 그러다고 집요한 싸움을 다시 시작했어. 나는 공격수였고 그녀는 수비수였지. 마침내 지친 그녀가 쓰러졌네. 나는 바닥에 누운 그녀를 거칠게 취했지. 그녀는 몸을 일으키자마자 문으로 달려가 자물쇠를 열고 달아났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를 거의 만나지 못했네. 그녀는 내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지. 얼마 후 내 친구가 다 나아서 우리는 여행을 다시 이어가야만 했네. 떠나기 전날 자정에 내가 막 방으로 들어섰는데 그녀가 잠옷바람에 맨발로 내 방에 들어오더군. 그녀는 내 품에 뛰어들어 열렬히 나를 끌어안았고 아침까지 내게 입 맞추고 어루만지고 울먹이며 눈물을 흘렸고 우리 말을 한마디도 모르는 여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애정과 절망의 언지를 내게 주었네. 일주일이 지나자 나는 여행할 때 종종 만나곤 하는 그 흔한 연애 경험을 잊어버렸지. 여인숙의 하녀들은 대개 그런 식으로 여행객들의 무료함을 달래줄 운명이잖나? 30년이 지나도록 나는 그 생각도 하지 않았고 폭라배에도 돌아가지 않았네. 그런데 1876년 나는 책을 쓸 자료도 수집하고 풍경에도 젖어볼 겸 브루타뉴를 여행하다가 우연히 그곳을 다시 찾게 되었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네. 성은 여전히 회색 벽을 마을 어귀의 연못에 담그고 있었고 여인숙은 수리하고 단장해서 조금 더 현대적으로 보였지만 같은 여인숙이었지. 여인숙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브루타뉴 여자 2명이 나를 맞이하더군. 생기 넘치고 상냥하며 가슴을 졸라매는 조끼를 갑옷처럼 두르고 귀를 덮는 수노인 청과 은박 모자를 걸친 18살 여자들이었지. 저녁 6시 무렵이었어. 나는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았고 주인이 직접 시중을 들 때 내가 이런 말을 한 건 아마도 운명이 부린 장난이었나 보네. 이 집의 옛 주인들을 아십니까? 30년 전에 이곳에서 열흘 정도 묵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 얘기지요. 그가 대답했네. 제 부모님이셨어요. 나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머물렀었는지 친구가 아파서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걸 이야기했지. 그는 내가 말을 끝내도록 기다렸네. 오, 완벽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15이나 16살이었으니까요. 선생님은 안쪽 방에서 주무셨고 친구분은 길 쪽으로 난방, 지금 제 방으로 쓰고 있는 방에 묵으셨죠. 그제야 어린 하녀에 대한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네. 내가 물었지. 당신 부친께서 두셨던 상냥하고 귀여운 하녀 기억 나십니까?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눈이 예쁘고 치아가 풋풋했던 하녀였죠. 그가 말을 이었네. 네, 기억납니다. 그 하녀는 얼마 후에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깡마르고 다리를 저는 한 남자가 퇴비를 휘젓고 있는 마당 쪽으로 손을 내밀며 말했지. 저 사람이 그 하녀의 아들입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네. 저 사람은 잘생기지 않았네요. 엄마를 닮지 않았군요. 아마도 아버지를 닮았나 봅니다. 여인숙 주인이 말을 이었지.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누구의 아들인지는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고 죽어서 이곳에 누구도 그 여자의 애인을 알지 못했지요. 그녀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모두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했지요. 불쾌한 오한 같은 것이 느껴졌네. 묵직한 슬픔이 다가오듯이 우리의 심장을 건드리는 고통스러운 스침 같은 것 말이네. 나는 마당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지. 그자는 말들을 위해 물을 길어 와서 양동이 2개를 들고 짧은 한쪽 다리를 힘겹게 움직이며 다리를 절뚝이고 있었네. 그는 누더기를 걸쳤고 흉측할 정도로 더러웠네. 긴 노란 머리카락이 엉겨붙어 뺨 위로
밧줄처럼 늘어져 있었지. 여인숙 주인이 덧붙이더군. 저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동정심에 집에 두고 있지요. 저자도 다른 아이들처럼 길러졌다면 훨씬 잘 컸을지 모르지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돈도 없으니 제 부모님은 저 아이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부모님의 자식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네. 나는 예전에 묵은 방에서 잤네. 밤새도록 나는 그 끔찍한 마구간 하인을 떠올리며 혼자 중얼거렸네. 혹시 내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그 여자를 죽였고 저런 인간을 낳은 건가? 가능한 일이었지. 나는 그 사내와 말을 해보고 그의 출생일을 정확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네. 2달만 차이 나도 나는 의혹을 털어버리게 될 테지. 이튿날 나는 그를 불렀네. 그런데 그는 프랑스어를 하지 못했어. 게다가 한 하녀가 나를 대신해서 물었는데 그자는 자기 나이조차 모르고 도무지 영문을 모르는 표정이었지. 그저 뼈 마디가 붉어진 더러운 2손으로 모자를 굴리면서 바보처럼 멍청하게 웃으며 내 앞에 서 있었네. 그의 입가와 눈가에서 예전에 보았던 그 하녀의 웃음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도 같았지.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주인이 그 가련한 작자의 출생 증명서를 가져왔어. 그자는 내가 퐁라베에 들르고 8개월 26일 이후에 태어났더군. 내가 8월 15일에 로리앙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증명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네. 생부 미상. 어머니의 이름은 잔 케라덱이었지. 그러자 내 심장이 빠르게 방망이질치기 시작했네. 숨이 막히는 듯해서 더는 말을 할 수가 없었지. 나는 길고 노란 머리카락이 짐승의 똥보다 더 더러운 퇴비처럼 보이는 그 짐승을 바라보았네. 내 눈길이 거북했는지 그 거리는 웃음을 그치더니 고개를 돌리고 떠나려 했지. 온종일 나는 아프도록 고심하며 작은 강을 따라 배회했네. 그렇지만 고심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 무엇도 나를 안정시켜 줄 수는 없었지. 몇 시간 또 몇 시간 동안 나는 내가 아버지의 가능성을 두고 좋고 나쁜 논거들을 검토했고 뒤얽힌 가정들 틈에서 화가 치밀었다가 끊임없이 똑같은 불확실성으로 돌아왔고 다시 그자가 내 아들이라는 훨씬 더 잔인한 확신이 들곤 했네. 나는 저녁 식사를 할 수가 없어 방으로 물러났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네. 그러다가 졸음이 찾아왔는데 자는 내내 견디기 힘든 환영들에 시달렸어. 그 상스러운 작자가 나를 비웃으며 아빠라고 부르는 걸 보았네. 그러다 그는 개로 돌변해 내 장단지를 물어뜯었고 나는 달려가려고 애를 썼지만 그가 계속 나를 따라와서는 짖는 게 아니라 말을 했고 욕설을 퍼부었지. 그러다가 내가 그의 아버지가 맞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모인 아카데미 동료들 앞에 나는 출두했네. 동료들 중 하나가 외쳤지. 의심의 여지가 없네. 얼마나 닮았는지 좀 보게. 실제로 나는 그 괴물이 나를 닮았다는 걸 깨달았네. 머릿속에 그 생각이 박힌 채 나는 잠에서 깨어났고 우리가 닮은 점이 있는지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그자를 다시 보고 싶은 미칠 듯한 욕구에 사로잡혔지. 나는 그가 미사에 갈 때 일요일이었네. 만나서 불안하게 그 얼굴을 뜯어보면서 그에게 백수를 주었네. 그는 역겹게 웃으며 돈을 받아들었고 다시 내 눈길이 거북한지 알아듣기 힘든 말을 웅얼거린 뒤 달아났지. 아마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려 했겠지. 그날도 전날과 똑같은 불안 속에서 흘러갔네. 저녁 무렵 나는 여인숙 주인을 불렀고 조심성과 교묘함과 섬세함을 최대한 발휘해서 모두에게 버림받고 모든 걸 박탈당한 그 가련한 존재에게 내가 관심이 있으며 그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다고 말했지. 그런데 남자가 응수했네. 오, 그러지 마세요. 나리. 저자는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이에요. 불쾌한 일만 생기게 될 겁니다. 저는 그에게 마구간 치우는 일을 시킵니다. 그자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예요. 그걸 위해 저는 그를 먹이고 말들과 같이 재웁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는 자입니다. 낡은 바지가 있으면 그자에게 주세요. 그렇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다 해져 있을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알아보길 그만두고 고집 부리지 않았네. 거리는 내가 준 돈 덕에 그날 저녁 술에 만취해서 돌아와 집에 불을 낼 뻔했고 곡괭이로 말 한 마리를 때려잡더니 결국 비를 맞으며 진창 속에서 잠들었지. 이튿날 여인숙 주인은 날더러 그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부탁했네. 그자는 화주를 마시면 난폭해지는데 주머니에 몇 푼이라도 생기면 술을 마신다는 거야. 여인숙 주인은 이런 말을 덧붙였지. 그자에게 돈을 주는 건 그가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사내는 한 번도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지. 여행객들이 던져주는 몇 상팀 외에는 단 한 번도. 그래서 술집 말고는 그 금속의 다른 목적지를 알지 못했어. 그 후 나는 내 방에서 책을 펼쳐두고 읽는 척하며 몇 시간씩 보냈지만 실은 그 짐승을, 내 아들을 쳐다보며 나와 닮은 점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일밖에 하지 않았네. 찾다 보니 이마와 코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닮은 선을 알아볼 것도 같았고 곧 그 남자의 흉측하게 덥수룩한 머리며 옷차림에 가려진 닮은 점을 확신하게 되었지. 그러나 더 오래 머물다가는 수상쩍어 보일 수밖에 없겠기에 나는 심장이 으스러지는 느낌이었지만 여인숙 주인에게 하인의 삶을 조금 덜 힘들게 만들어주도록 돈을 조금 남기고 떠나왔네. 하지만 나는 6년째 그 생각, 그 끔찍한 불안감, 그 불쾌한 의욕을 품고 살고 있네. 그리고 매년 물리칠 수 없는 힘이 나를 폭라배로 이끌고 있네. 매년 나는 그 짐승이 퇴비 속을 철벅이며 걷는 걸 바라보고 그가 날 닮았다고 상상하고 그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찾느라 헛되이 애쓰는 형벌을 받고 있지. 그리고 매년 더 불확실하고 더 괴롭고 더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오지. 나는 그자를 교육시키려고 시도해 보았네. 그런데 그는 대책 없는 바보야. 그가 덜 힘겨운 삶을 살게 해주려고도 해보았네. 그런데 그는 치유 불가능한 주정뱅이여서 주는 돈마다 술 마시는데 쓰더군. 게다가 새 옷을 팔아 화주를 구할 줄도 알아. 나는 여인숙 주인에게 매번 돈을 주며 주인이 그에게 연민을 품어 신경을 써주게 하려고 애썼네. 결국 여인숙 주인은 아주 현명하게 이렇게 대답했지. 저자를 위해 나리가 뭘 하건 저자를 망치는 데 쓰일 겁니다. 저자는 죄수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저자에게 시간이나 안락함이 주어지면 악인이 됩니다. 선행을 하시고 싶다면 버림받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개중에 나리의 고통에 어울리는 아이를 하나 고르세요. 이런데 무슨 말을 하겠나. 게다가 만약 나를 괴롭히는 의욕을 눈치라도 채게 했다간 저 바보가 간악해져서 나를 이용하고 내 평판을 위태롭게 하고 나를 파멸시키게 될 것 아닌가. 내 꿈속처럼 아마 내게 아빠라고 외치겠지. 나는 내가 그자의 어머니를 죽였고 저 아둔한 존재를, 마구간의 벌레 같은 인간을, 퇴비 속에서 부화하고 자라난 저 인간을 다른 사람들처럼 자랐더라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가 되었을 인간을 망쳤다고 생각하네. 내가 그자 앞에서 느끼는 당혹스럽고 견디기 힘든 묘한 감정을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거네. 저것이 내게서 나왔다고? 아들과 아버지를 잇는 내밀한 끈으로 나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시무시한 유전 법칙들의 힘으로 숱한 요소들을 통해 그의 피와 육신을 통해 그가 곧 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동일한 병균들, 동일한 열정의 요인들까지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감정 말이네. 그래서 나는 그를 봐야겠다는 고통스럽지만 가라앉힐 수 없는 욕구를 끊임없이 느끼네. 그를 보는 건 끔찍이도 괴로운 일이네. 그곳 내 방 창문에서 몇 시간이고 그가 짐승들의 오물을 휘젓고 운반하는 걸 바라보면서 나는 속으로 되뇌네. 내 아들이야. 이따금은 그 애를 끌어안고 싶은 억누르기 힘든 욕구를 느끼기도 하지. 하지만 한 번도 그 더러운 손을 만져보지 못했네. 아카데미 회원은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그의 동료인 정치인이 중얼거렸다. 정말 그렇군. 우리는 아비 없는 아이들을 좀 더 살펴보아야겠어. 키 큰 노란 나무를 스치는 바람이 매달린 열매들을 흔들어 섬세하고 향긋한 향내가 두 노인을 감싸자
그들은 숨을 오래도록 들이마셨다. 상원 의원이 덧붙였다. 25살이라면 얼마나 좋겠나. 게다가 그렇게 자식까지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성 앙뚜안, 엑스 샤르무에게. 사람들은 그를 성 앙뚜안이라 불렀다. 그의 이름이 앙뚜안인데다 아마도 그가 60을 넘겼어도 낙천적이며 유쾌하고 농담을 좋아하며 대식가이고 술고래인데다 하녀들의 치맛 자락을 즐겨 들추는 원기왕성한 남봉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코 지방에 키 큰 농부였는데 피부색이 아주 붉고 가슴과 배가 불룩했으며 육중한 몸을 지탱하기엔 너무 가늘어 보이는 긴 다리 위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이었다. 호라비인 그는 하나뿐인 하녀와 하인 2명과 함께 자기 농가에서 살았는데 이득을 세심히 따지고 거래와 가축 사육과 농지 경작에 능숙한 꾀바른 대부처럼 농가를 관리했다. 그의 2 아들과 좋은 조건으로 결혼한 3 딸이 근처에 살았고 한 달에 한 번은 찾아와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기운이 세기로 일대에서 유명했다. 사람들은 속담 말하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성 앙뚜안처럼 힘이 세. 프로이센이 침략했을 때 성 앙뚜안은 술집에서 한 부대를 잡아먹어 버리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는 진짜 노르망디 사람답게 허풍쟁이에다 조금 비겁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쳐 찻잔과 유리잔들이 들썩이며 춤을 추게 했고 시뻘건 얼굴에 음험한 눈으로 쾌나마의 가짜 분노를 과시하며 외쳤다. 씹어 먹어버릴 거야. 빌어먹을. 그는 프로이센 군대가 탄빌까지는 오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로토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집에서 나오지 않았고 총검들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될 때를 대비해 작은 부엌 창문으로 끊임없이 도로를 살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하인들과 수프를 먹고 있을 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마을 면장인 시코 영감이 뾰족한 황동 침이 달린 검은 군무를 쓴 군인 한 명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성 앙뚜안은 벌떡 일어섰다. 그가 프로이센 군인을 때려잡는 광경을 기대하고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는 면장과 악수만 했다. 여기 한 놈 자기한테 맡기네. 성 앙뚜안, 어젯밤에 저들이 왔어.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총살하고 모조리 불태워 버리겠다고 하니 절대로 어리석은 짓 하지 말게. 내 분명히 알렸어. 이 자에게 먹을 걸 주게나. 선량해 보이는 자야. 그럼 난 이만 다른 사람들의 집에도 가봐야 해. 모두 한 사람씩 맡아야 하거든. 그러곤 나가버렸다. 앙뚜안 영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신에게 맡겨진 프로이센 군인을 바라보았다. 파란 눈동자에 금발이고 뺨까지 수염이 덥수룩하고 살결이 하얗고 기름진 통통한 청년이었는데 어리숙하고 수줍음 많은 아이 같아 보였다. 꾀바른 노르망디 영감은 그 점을 바로 간파하고는 안심하고 그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그러곤 물었다. 스프 좀 먹겠소? 이방인은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자 앙뚜안은 대담하게도 그의 코 밑에 수프를 가득 담은 접시를 들이밀며 말했다. 자, 이거 처먹어. 뒤룩뒤룩한 돼지 같은 놈아. 군인은 예 라고 대답하고는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그 사이 농부는 자신의 평판을 되찾았다고 느끼고 의기양양해져서 하인들에게 눈을 찡긋했고 하인들은 겁에 질린 동시에 웃고 싶기도 해서 야릇한 얼굴로 인상을 찌푸렸다. 프로이센 군인이 자기 접시를 다 비우자 성 앙뚜안은 한 접시를 더 주었고 군인은 그것도 해치웠다. 그러나 3번째 접시 앞에서는 뒤로 물러났다. 농부는 강제로 먹이고 싶어서 거듭 말했다. 이걸 뱃속에 쳐 넣으라고. 처먹고 살찌든가 아니면 이유를 대. 어서 이 돼지야. 군인은 그저 자기에게 한껏 먹이려 싶어 한다고 이해하고 배가 부르다는 표시를 하며 흡족한 표정으로 웃었다. 그러자 성 앙뚜안은 완전히 허물없는 태도로
군인의 배를 치며 소리쳤다. 내 돼지의 뚱뚱한 뱃속이 찼구나.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마치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시뻘건 얼굴로 쓰러졌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 숨 막힐 듯이 웃음이 터진 것이다. 그래 그거야. 성 앙뚜안과 그의 돼지. 이놈은 내 돼지야. 새 하인도 웃음을 터뜨렸다. 늙은 농부는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화주를 가져오게 했다. 아주 독한 화주를 모두에게 따라주었다. 그들은 프로이센 군인과 함께 잔을 부딪혔고 군인은 아주 맛이 좋다는 걸 알려주려고 기분 좋게 혀를 차서 소리를 냈다. 그러자 성 앙뚜안이 군인의 코에 대고 외쳤다. 엥? 요놈 뭘 좀 아는데? 돼지야, 너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못 마시지? 이때부터 앙뚜안은 밖으로 나갈 때마다 프로이센 군인을 꼭 데리고 다녔다. 그는 그걸 제 할 일로 삼았다. 그것은 그만의 복수, 교활한 복수였다. 죽도록 겁내던 온 동네 사람들이 승리자들의 등 뒤에서 성 앙뚜안의 익살에 배꼽을 쥐고 웃었다. 정말이지 농담에서 그를 따라갈 자가 없었다. 그런 걸 지어낼 사람은 오직 그뿐이었다. 대단한 꾀쟁이였다. 그는 매일 오후 독일군과 어깨 동무를 하고 이웃들의 집으로 가서 유쾌한 표정으로 군인의 어깨를 치며 소개했다. 여기 내 돼지야. 이 짐승이 얼마나 살쪘는지 좀 봐. 그러면 농부들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다. 저 앙뚜안 자식 진짜 웃겨. 세제르, 자네한테 이놈을 팔겠네. 금화 3개면 돼. 내가 살게. 앙뚜안, 순대나 먹고 가. 내가 먹고 싶은 건 족발이야. 배 좀 만져봐. 온통 기름뿐이야. 프로이센 군인이 자기를 놀리고 있다는 걸 결국 알아챌까 두려워 모두가 너무 크게 웃지는 않고 눈만 찡긋했다. 앙뚜안만이 나날이 대담해져서 군인의 허벅지를 찌르며 소리쳤다. 기름뿐이라니까. 엉덩이를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게 다 돼지 가죽이야. 쇠 모루도 거뜬히 들어 올릴 수 있을 거인 같은 팔로 군인을 들어 올리며 선언했다. 600근은 좋게 나가. 버릴 게 없어. 그는 가는 곳마다 그의 돼지에게 먹을 걸 주는 버릇이 들었다. 그것이 그가 매일 맛보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큰 기분 전환거리였다. 아무거나 줘봐. 뭐든 집어 삼키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에게 빵과 버터를, 감자와 식은 스튜를, 소시지를 주고 이렇게 말했다. 맘껏 골라 드슈. 군인은 우둔하고 순한 얼굴로 쏟아지는 관심에 들떠서 예의상 먹었고 거절하지 못해서 탈이 나곤 했다. 그리고 정말 살이 쪄서 이제는 군복이 꽉 끼었다. 그걸 보고 성 앙뚜안은 신이 나서 거듭 말했다. 네, 새끼 돼지야. 너한테 우리를 새로 만들어줘야 할 것 같구나. 게다가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늙은이가 근처에 볼일을 보러 갈 때도 프로이센 군인은 그저 함께 있는 게 즐거워서 스스로 따라 나섰다. 혹독한 날씨였다. 꽁꽁 얼어붙은 날이었다. 1870년의 끔찍한 겨울은 프랑스의 온갖 재앙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 같았다. 매사에 미리 준비하는 앙뚜안 영감은 봄철 작업에 퇴비가 모자라는 걸 내다 보고서 이때를 틈타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서 퇴비를 샀다. 그는 매일 저녁 자기 마차로 퇴비를 실으러 가겠다고 말해두었다. 따라서 그는 매일 저녁 어스름한 무렵에 길을 떠나 반 리외 떨어져 있는 올 농가로 갔다. 언제나 그의 돼지를 대동하고서였다. 매일매일이 그 짐승을 살찌우는 축제 같았다. 온 마을 사람이 일요일에 미사에 가듯 그곳으로 달려왔다. 그런데 군인이 경계를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너무 크게 웃으면 그는 불안하게 눈동자를 굴렸고 이따금은 분노의 불꽃을 번뜩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가 흡족하게 먹고 나서 한 조각 더 먹기를 거부하고 가겠다고 일어나려 했다. 그런데 성 앙뚜안이 손목을 잡아 그를 멈춰 세웠고 억센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눌러 난폭하게 그를 다시 앉히는 바람에 군인이 앉은 의자가 부서져 버렸다.
돌풍 같은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한껏 웃으며 앙뚜아는 돼지를 일으켜 세웠고 다친 데를 보살피기 위해 붕대를 감아주는 척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먹기 싫으면 마시라고 빌어먹을. 사람들이 화주를 가져왔다. 군인은 심술궂은 눈을 굴렸다. 그러면서도 술을 마셨다. 그는 주는 대로 받아 마셨다. 성 앙뚜안이 군인의 머리를 받쳐주었고 지켜보는 사람 모두가 즐거워했다. 노르망디 노인은 토마토처럼 새빨개진 얼굴에 불타는 듯 이글거리는 눈길로 잔들의 술을 채웠고 요란하게 잔을 부딪히며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건강을 위하여! 프로이센 군인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꼬냑을 거듭 들이켰다. 그것은 싸움이었고 전투였고 복수였다. 누가 술을 더 많이 마시느냐를 겨루는 싸움이었다. 1리터짜리 병이 비었을 때 두 사람 모두 더는 마실 수가 없었다. 그러나 둘 중 누구도 패배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걸었다. 다음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고 두 마리 말이 천천히 끄는 퇴비 마차를 타고 길을 떠났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달없는 밤이 죽은 듯 하얀 벌판을 침울하게 밝혔다. 추위가 두 남자를 엄습해 취기를 배가했고 이기지 못해 흡족치 못했던 성 앙뚜안이 장난삼아 돼지의 어깨를 밀어 도랑에 떨어뜨리려 했다. 상대는 뒤로 물러나면서 공격을 피했다. 그럴 때마다 매번 그는 성난 어조로 독일어 단어를 내뱉었고 농부는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프로이센 군인은 화가 났다. 앙뚜안이 다시 밀치자 그가 세찬 주먹질로 응대했고 거인이 비틀거렸다. 그러자 독주에 시뻘겋게 달아오른 노인은 군인의 몸을 양손으로 붙들고 아이에게 하듯이 몇 초간 흔들었고 길 반대편으로 있는 힘껏 집어던졌다. 그러곤 흡족해하며 다시 팔짱을 끼고 웃었다. 그런데 군인은 재빨리 몸을 일으켰고 군모가 굴러가 버린 탓에 맨머리로 검을 빼더니 앙뚜안 영감에게 달려들었다. 그걸 본 농부가 채찍을 쇠 힘줄처럼 꼿꼿하며 강하고 부드러운 호랑가시 나무로 만든 큰 채찍 한가운데를 붙잡았다. 프로이센 군인은 이마를 숙인 채 무기를 치켜들고 죽일 태세로 다가왔다. 그러나 노인은 칼끝이 배를 곧 찌를 것 같은 칼날을 손으로 붙잡아 멀리 치우고 채찍 손잡이로 그의 관자놀이를 호되게 쳤다. 적은 그의 발밑에 쓰러졌다. 그는 놀라서 넋이 나간 채 당황해서 바라보았다. 군인의 몸은 경련으로 들썩이다가 이내 엎드린 채 꼼짝하지 않았다. 노인은 몸을 숙여 시신을 뒤집고 한동안 응시했다. 군인은 눈을 감고 있었다. 이마 한쪽에 갈라진 틈에서 한 줄기 피가 흘렀다. 밤인데도 앙뚜안은 눈 위에 흘러내린 그 피의 불구죽죽한 흔적을 알아보았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꼼짝 않았고 그 사이 그의 마차는 말의 평온한 걸음으로 여전히 나아가고 있었다. 어떡하지? 그는 총살 당할 것이다. 저들은 그의 농가를 불태우고 마을을 파괴할 것이다. 어떻게 할까? 어떡하지? 시신을 어떻게 숨기고 죽음을 어떻게 감추며 프로이센 군인들을 어떻게 속이지? 눈 내리는 밤의 정적을 뚫고 멀리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러자 그는 화들짝 놀라 군무를 주어 희생자에게 다시 씌웠고 군인의 허리춤을 붙잡아 들고 달려서 마차를 따라 잡았고 시신을 퇴비 위에 던졌다.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볼 것이다. 그는 머리를 굴리며 천천히 나아갔지만 뾰족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제 끝장이다 싶었다. 그는 마당으로 들어섰다. 불빛 하나가 천정에서 빛나고 있었고 하녀는 아직 자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마차를 돌려 걸음 창고까지 갔다. 짐을 쏟으면 퇴비 위에 놓인 시신이 구덩이로 떨어지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퇴비를 뒤엎었다. 그의 예상대로 시신은 퇴비 아래 묻혔다. 앙뚜안은 쇠스랑으로 퇴비 더미를 평평하게 만들고 옆에 있는 흙더미에 쇠스랑을 꽂았다.
그런 다음 하인을 불렀고 말을 마구간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잠자리에 누워 어떻게 할지 여전히 고심했지만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침대 속에서 꼼짝하지 않으니 불안만 더 커져갔다. 저들은 그를 총살할 것이다. 두려움에 식은땀이 흘렀고 이빨이 딱딱 부딪혔다. 그는 이불 속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벌벌 떨며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부엌으로 내려갔고 찬장에서 술병을 꺼내 다시 올라갔다. 큰 잔으로 연거푸 2잔을 마셔 묵은 취기에 새 취기를 더했지만 마음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가 저지른 건 지독히도 멍청한 짓이었다. 그는 이제 술수를, 해명을, 계략을 찾아 이리저리 걸었다. 그리고 이따금 용기를 북돋우려고 독주로 입을 헹궜다. 그러나 아무 대책도 찾지 못했다. 아무것도. 자정 무렵 그가 개걸이라 부르는 반쯤 늑대인 그의 경비견이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앙뚜아는 골수까지 떨렸다. 짐승이 음산하고 긴 울음을 울 때마다 공포의 전율이 늙은이의 살갗을 훑고 지났다. 그는 개걸이 다시 울음을 시작하길 불안하게 기다리다가 신경 떨리게 하는 공포의 발작에 시달려 더는 견디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채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래층의 시계가 5시를 알렸다. 개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농부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더 이상 울음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짐승을 풀어주려고 일어났다. 그리고 내려가서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하얗게 뒤덮였다. 농가 건물들은 거대한 검은 얼룩처럼 보였다. 그는 계집으로 다가갔다. 개는 사슬을 잡아 당기고 있었다. 그가 개를 풀어주었다. 그러자 개걸이 풀쩍 뛰더니 갑자기 털을 곤두세우고 다리를 긴장한 채 이빨을 드러내고 코를 퇴비 쪽으로 향하고 멈춰섰다. 성 앙뚜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들부들 떨며 더듬거렸다. 대체 무슨 일이야 이 고약한 놈아. 그는 몇 걸음 나아가서 흐릿한 어둠을 마당의 음울한 어둠을 살폈다. 그때 형체 하나가 퇴비에 앉아있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그는 공포로 마비된 채 숨을 헐떡이며 그걸 바라보았다. 그때 갑자기 근처 흙더미에 꽂힌 쇠수랑의 손잡이가 보였다. 그는 그것을 흙에서 뽑아냈다. 그리고 더없이 비겁한 사람마저 무모하게 만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세히 보려고 앞으로 달려갔다. 그였다. 오물더미가 몸을 데워 되살려내는 바람에 흙투성이가 되어 빠져나온 그의 프로이센 군인이었다. 그는 의식 없이 앉아 있었다. 하얗게 눈을 덮어쓰고 피와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취기 때문에 아직 얼빠진 얼굴로 얻어맞아 얼떨떨하고 상처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거기 앉아 있었다. 그가 앙뚜안을 보았다. 그러나 너무 멍한 상태여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일어서려고 몸을 움직였다. 노인은 그를 알아보자마자 광견병에 걸린 짐승처럼 거품을 물었다. 노인이 웅얼거렸다. 아, 저 돼지, 넌 죽었어. 이제 나를 고발할 테냐? 기다려, 기다려! 그는 프로이센 군인에게 달려들어 창처럼 들어 올린 쇠스랑을 2팔로 있는 힘껏 앞으로 던졌다. 그리고 쇠꼬챙이 4개를 손잡이 직전까지 군인의 가슴에 박았다. 군인은 죽음의 신음을 길게 내뱉으며 뒤로 쓰러졌고 늙은 농부는 상처에서 자기 무기를 꺼내 미친 사람처럼 휘둘러 다시 배에, 위에, 목에 연거푸 박아서 꿈틀대는 시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멍을 냈다. 군인의 몸에서는 피가 콸콸 쏟아졌다. 얼마 후 그는 격렬한 작업 탓에 숨을 헐떡이며 멈췄고 살인이 완결되자 진정하고 심호흡으로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때 닭장에서 수탉들이 울었다. 날이 밝아오자 그는 남자를 묻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퇴비에 구멍을 팠고 2팔과 온몸을 격렬하게 놀려
닥치는 대로 작업했고 흙이 보이자 더 깊이 팠다. 구덩이가 충분히 패이자 그는 시신을 구덩이 안으로 굴렸고 쇠스랑으로 그 위에 흙을 덮었으며 오래도록 흙을 밟았고 그 자리에 다시 퇴비를 덮었다. 그리고 자신의 수고를 보완해서 흰 장막으로 흔적을 덮어줄 굵은 눈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쇠스랑을 오물 더미에 다시 꽂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직 반쯤 차 있는 그의 술병이 식탁 위에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단숨에 비우고 침대에 쓰러져 깊이 잠들었다. 그는 술기운이 가신 상태로 상황을 판단하고 사건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침착하고 맑은 정신으로 잠에서 깼다. 1시간 뒤 그는 마을 곳곳으로 달려가 군인의 소식을 물었다. 장교들을 찾아가 왜 그 군인을 다시 데려갔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알기에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심지어 프로이센 군인이 매일 저녁 여자 꽁무니를 따라다녔다고 마을의 수색의 방향에 혼선을 안겼다. 이웃 마을에서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고 예쁜 딸을 둔 은퇴한 경찰관 노인이 체포되어 총살당했다. 발터 슈나프스의 모험. 로베르 팽숑에게. 발터 슈나프스는 점령군과 함께 프랑스에 들어온 뒤로 스스로 가장 불행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뚱뚱해서 걷는 것도 힘들었고 숨을 헐떡였으며 평발에 살까지 쪄서 걸을 때마다 발이 끔찍이 아팠다. 게다가 온순하고 호의적이었고 결코 대범하지 않고 살생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내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고 금발의 젊은 여자와 결혼해서 매일 밤 아내의 다정한 손길과 키스를 절망적으로 그리워했다. 그는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는 걸 좋아했고 맛있는 음식을 느리게 먹고 선술집에서 맥주 마시는 걸 좋아했다. 더구나 그는 삶에서 감미로운 모든 것이 생명과 더불어 사라져 간다고 생각했기에 본능적이면서도 동시에 이치를 따져서 생긴 증오를 대포, 총, 권총, 검에 대한 무시무시한 증오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 특히 총검을 증오했는데 스스로 자신의 큰 배를 지킬 만큼 날렵해야 할 그 무기를 충분히 빨리 다룰 수 없다고 느꼈다. 밤에 땅바닥에 누워 코를 고는 전우들 곁에서 담요를 둘둘 말고 잘 때면 멀리 두고 온 가족과 길에 산재해 있을 위험들을 오래도록 생각했다. 그가 죽기라도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누가 그 애들을 먹이고 키울까? 떠나오면서 빚을 내어 가족에게 돈을 좀 남겨주긴 했으나 넉넉하진 못했다. 그래서 발터 슈나프스는 이따금 울었다. 전투가 시작되자 그는 다리가 어찌나 후들거렸던지 온 부대가 그의 몸을 밟고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것이다. 총알 스치는 소리만 들어도 그는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몇 달째 그는 그렇게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았다. 그의 부대는 노르망디를 향해 전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역 일부를 탐색하고 곧장 돌아오는 임무를 맡은 작은 분대와 함께 정찰을 나갔다. 들판은 모든 게 고요해 보였다. 반격을 준비해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프로이센 분대가 안심하고 깊은 협곡과 교차하는 작은 계곡을 내려올 때 격렬한 사격 소리가 그들을 멈춰 세웠고 부대원 20명 가량이 쓰러졌다. 손바닥만한 작은 숲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유격대가 총검을 꽂고 돌진해 왔다. 발터 슈나프스는 처음엔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너무 놀라고 어리빠져 달아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내 도망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는 염소떼처럼 펄쩍펄쩍 뛰며 다가오는 깡마른 프랑스인들에 비해 자신이 거북이처럼 느리게 달린다는 걸 떠올렸다. 그래서 그의 눈앞에서 6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덤불 무성하고 마른 나뭇잎으로 뒤덮인 넓은 구덩이를 보고서 얼마나 기쁠지 생각조차 해보지 않고 강 위 다리에서
뛰어내리듯 두 발을 모으고 그곳에 뛰어들었다. 그는 두텁게 뒤덮인 날카로운 가시덤불과 칡 넝쿨을 쏜살처럼 통과하고 얼굴과 손이 찢긴 채 돌판 위에 앉은 자세로 털썩 떨어졌다. 그는 이내 눈을 들어 자신이 뚫은 구멍을 통해 하늘을 보았다.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 구멍이 그를 폭로할 수 있었기에 그는 조심스레 네 발로 기어 뒤얽힌 나뭇가지 지붕이 덮인 구덩이 안쪽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이동해 전투 지역에서 멀어졌다. 얼마 후 그는 멈춰섰고 키 큰 마른 풀 한가운데 산토끼처럼 다시 웅크리고 앉았다. 얼마 동안 폭발음과 비명,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러다 싸움의 아우성이 잦아들더니 그쳤다. 모든 게 조용하고 고요해졌다. 갑자기 그의 곁에서 뭔가 움직였다. 그는 질겁해서 펄쩍 뛰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작은 새가 낙엽을 건드린 것이었다. 거의 1시간 동안 발터 슈타프스의 심정은 빠르고 세차게 고동쳤다. 밤이 내려 협곡을 어둠으로 채웠다. 그러자 군인은 생각했다. 어떻게 하지? 난 어떻게 될까? 군대로 복귀할까? 그런데 어떻게? 어디로? 그랬다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살아온 불안과 공포와 피로와 고통의 끔찍한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아냐, 그는 더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았다. 행군을 견디고 매 순간의 위험에 맞서는데 필요한 힘이 이젠 없었다. 그렇다면 어떡하지? 그 협곡에 남아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숨어 지낼 수는 없었다. 확실히 안 될 일이었다. 먹지 않아도 된다면 그런 전망도 그리 망연자실할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먹어야 했고 그것도 매일 먹어야만 했다. 그는 그렇게 그를 보호해줄 모든 이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홀로 무장하고 군복 차림으로 적의 영토에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문득 그는 생각했다. 내가 포로라면 좋을 텐데. 그러자 통제되지 않는 강렬한 욕구, 프랑스인들의 포로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솟구쳐 심장이 전율했다. 포로가 되면 그는 구조되고 먹을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총과 칼을 피해 안전하게 지켜지는 좋은 감방에서 걱정 없이 지낼 것이다. 포로라니 얼마나 꿈 같은 일인가. 그는 즉각 결심했다. 나는 포로가 되고 말 거야. 그는 단 1분도 지체 않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마음을 먹고 일어섰다. 그런데 갑자기 불길한 생각과 새로운 공포가 엄습해와 몸이 굳어버렸다. 어디로 가야 포로가 되지? 어떻게? 어느 쪽에서? 끔찍한 광경들, 죽음의 광경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침 달린 군모를 쓰고 들판을 홀로 다니다간 무시무시한 위험을 겪게 될 터였다. 농부들을 만나면 어쩌지? 그 농부들은 길 잃은 프로이센 군인, 무방비 상태의 프로이센 군인을 보면 길 잃은 개처럼 때려 죽일 것이다. 쇠수랑과 곡괭이, 낫과 삽으로 그를 때려 눕힐 것이다. 격분한 패배자들의 증오심을 품고 그를 곤죽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유격대를 만나면 법도 규율도 없이 미친놈들 같은 유격대들은 그의 머리를 보면 웃으며 재미삼아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그를 사살할 것이다. 그는 벌써 12개의 총을 마주하고 벽에 기대서 있는 것만 같았다. 동그랗고 검은 작은 총신 구멍들이 그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프랑스 군대와 맞닥뜨리면 어떨까? 전위대 병사들은 그를 홀로 정찰 나온 대담하고 꾀바른 병사로, 정찰병으로 생각해서 그에게 총을 쏠 것이다. 덤불숲에 엎드린 군인들의 불규칙한 총격 소리가 이미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는 들판 한가운데 서서 살을 뚫고 들어오는 총알들을 느끼며 거품 뜨는 국자처럼 온몸에 구멍이 뚫린 채 무너졌다. 그는 절망해서 다시 주저앉았다. 그가 처한 상황엔 출구가 없어 보였다. 밤이 깊어졌다. 고요하고 캄캄한 밤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조그만 낯선 소리에도 즐겁게 꼼짝하지 못했다.
토끼굴 가장자리에서 토끼 한 마리가 엉덩이로 치는 소리에 발터 슈나프스는 주랭랑 칠 뻔했다. 부엉이 소리에 상처처럼 고통스럽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엄습해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는 어둠 속을 보려고 커다란 눈을 최대한 크게 떴다. 매 순간 그의 곁에서 무언가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시간, 영벌 받은 자의 불안을 겪고 나서 그는 나뭇가지 천장 너머로 밝아오는 하늘을 보았다. 그러자 무한한 안도감이 엄습해 왔다. 팔다리에 긴장이 풀리고 갑자기 노곤해졌다. 심장도 가라앉았다. 눈꺼풀이 덮였다. 그리고 잠들었다. 그가 잠에서 깼을 때는 해가 거의 중천에 떠 있었다. 정오쯤 된 모양이었다. 들판의 무기력한 평온을 깨는 소리는 없었다. 발터 슈나프스는 극심한 허기를 느꼈다. 그는 소시지를, 마디는 군용 소시지를 생각하며 침 가득 고인 입을 해 벌리고 있었다. 위가 쓰라려 왔다. 그는 일어나서 몇 걸음 걷다가 다리에 힘이 없다는 걸 느끼고 다시 앉아 생각에 잠겼다. 두세 시간 더 그는 나갈지 말지 계획을 세웠고 매 순간 생각을 바꿨으며 완전히 상반되는 이유들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느라 기진맥진하고 좌절했다. 마침내 한 가지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생각이 떠올랐는데 마을 사람이 무기도 위험한 작업도구도 없이 혼자 지나가는 걸 기다렸다가 그 앞에 나타나서 자신이 항복한다는 걸 잘 이해시키고 그의 손에 자신을 맡긴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뾰족한 침 때문에 자신의 뜻을 왜곡할지도 모를 군무를 벗고 극도로 조심하며 구멍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지평선에는 홀로 다니는 어떤 존재도 보이지 않았다. 저 아래 오른쪽에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지붕들이 뿜어내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답짓는 연기였다. 왼쪽으로는 대로의 나무들 끝에 막루를 갖춘 큰 성 한 채가 보였다. 그는 날아오르는 까마귀 떼밖에 보지 못하고 자기 뱃속에서 나는 음험한 불평밖에 듣지 못한 채 지독히 괴로워하며 저녁까지 기다렸다. 다시 밤이 내렸다. 그는 피신처 깊숙한 곳에 누워 악몽에 시달리며 열에 달뜬 잠을, 허기진 사람의 잠을 잤다. 그의 머리 위로 다시 새벽이 찾아왔다. 그는 다시 관찰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들판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텅 비어 있었다. 새로운 두려움이 발터 슈나프스의 머리를 엄습했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는 두 눈을 감은 채 자기 구멍 속에 누워있는 자신을 보았다. 얼마 후 짐승들이, 온갖 종류의 작은 짐승들이 그의 시체로 다가와 동시에 곳곳에서 공략하고 옷 속으로 파고들어 차가운 살갗을 물어뜯으며 그를 먹기 시작했다. 커다란 까마귀 한 마리가 뾰족한 부리로 눈을 파먹었다. 그는 곧 쇠약해져서 정신을 잃고 더는 걷지도 못할 거라고 상상하니 미칠 지경이었다. 이미 그는 모든 걸 감행하고 모든 것에 맞서겠다고 결심하고 마을을 향해 달려나갈 채비가 되었다. 그때 어깨에 쇠사랑을 메고 밭으로 가는 농부 3명이 보였다. 그는 피신처로 다시 들어갔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들판이 어둑해지자 그는 천천히 구덩이에서 나왔고 콩닥거리는 심장으로 잔뜩 겁먹고 구부정하게 먼 성을 향해 걸었다.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소굴처럼 무시무시해 보이는 마을보다는 차라리 성에 들어가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저 아래 창문들이 반짝였다. 심지어 창문 하나는 열려 있었다. 창문으로 새어나온 익힌 고기 냄새가 진동하며 불쑥 발터 슈나프스의 콧 속으로 들어오더니 뱃속까지 파고들었다. 저항할 수 없이 그를 끌어당기고 그의 마음에 절망적인 용기를 심어준 그 냄새 때문에 그는 경련이 일어 숨을 헐떡였다. 갑자기 그는 생각도 않고 창문 틀 안으로 군무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8명의 하인들이
큰 식탁을 둘러싸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하녀 하나가 입을 해 벌린 채 한 곳을 응시하며 잔을 떨어뜨렸다. 모두의 시선이 하녀의 눈길을 따랐다. 그들은 적을 보았다. 날이 프로이센군이 성을 공격했어요. 처음엔 하나의 비명, 8개의 다른 음색으로 내질러진 8개의 비명이 만든 하나의 비명. 무시무시한 두려움의 비명이었는데 곧 모두가 소란스럽게 일어났고 떼밀고 한 대 뒤엉켜 안쪽 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의자들이 넘어졌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쓰러뜨리고 그 위로 지나갔다. 2초 만에 방은 텅 비었다. 오한이 벙벙한 채 창문에 여전히 서 있던 발터 슈나프스의 앞에는 먹을 것이 잔뜩 차려진 식탁이 버려져 있었다. 그는 얼마간 망설이다가 벽을 뛰어넘고 접시들을 향해 다가갔다. 지독한 허기 때문에 그는 열병 환자처럼 몸을 떨었다. 그러나 공포가 여전히 그를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온 집안이 떨고 있는 것 같았다. 문들이 닫혔고 빠른 발걸음들이 위층 마룻바닥 위를 달렸다. 불안한 프로이센 군인은 어수선한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다. 얼마 후 담 아래에서 사람들의 몸이 부드러운 흙에 떨어지는 듯한 2층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듯한 묵직한 소리가 들렸다. 그 후 모든 움직임, 모든 소란이 멈췄고 큰 성은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발터 슈나프스는 손대지 않은 접시 앞에 앉아 먹기 시작했다. 너무 빨리 저지당해서 충분히 먹지 못할까봐 두려워 입안 가득 쑤셔 넣고 먹었다. 뚜껑문처럼 열린 입속에 두 손으로 음식을 던져 넣었다. 음식 덩어리들이 차례차례 그의 목을 볼록하게 부풀렸다가 윗속으로 내려갔다. 이따금 너무 꽉 채운 관처럼 터질 것 같으면 잠시 중단했다. 그럴 땐 능금주 술병을 들고 마셔 막힌 도관을 뚫을 때처럼 막힌 식도의 장애물을 제거했다. 그는 모든 접시를, 모든 음식과 모든 술병을 비웠다. 그렇게 술과 음식에 취해서 얼굴은 멍하고 시뻘개졌고 딸꾹질로 몸은 들썩였고 정신은 몽롱하고 입은 번들거리는 꼴로 그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는 상태여서 숨을 쉬기 위해 군복의 단추를 풀었다. 눈은 감겨왔고 생각은 둔해졌다. 그는 두 팔을 식탁에 올려 교차하고 무거운 이마를 그 위에 올렸다. 그러곤 현실 감각을 서서히 잃어갔다. 금음달이 정원 나무들 위로 지평선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날이 밝아 오기 전이라 추운 시간이었다. 말없는 그림자 여러 개가 덤불숲 속으로 미끄러져 들었다. 이따금 어둠 속에서 강철검의 뾰족한 끝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다. 고요한 성이 제 검은 실루엣을 우뚝 세우고 있었다. 1층 창문 2개만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벼랑간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외쳤다. 전진! 빌어먹을 공격하라고 이놈들아! 그리고 순식간에 문과 덧문, 유리가 부서졌다. 달려든 사람들 무리는 모든 걸 부수고 깨뜨리고 집안을 점령했다. 머리카락까지 무장한 50명의 군인이 발터 슈나프스가 평화로이 쉬고 있던 부엌으로 순식간에 들이닥쳤고 장전한 총구 50개가 그의 가슴을 겨냥했으며 그를 뒤집고 굴리더니 붙잡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묶었다. 그는 넋이 나간 채 숨을 헐떡였다. 얻어맞고 떼밀리고 겁에 질린 채 너무 어리벙벙해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갑자기 금장으로 요란하게 치장한 뚱뚱한 군인이 그의 배 위에 발을 올려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넌 내 포로다. 항복하라. 프로이센 군인은 포로라는 말만 알아듣고 신음하듯 내뱉었다. 예, 예. 그는 일으켜 세워져서 의자에 묶였고 고래처럼 숨을 헐떡이는 승리자들은 강한 호기심을 보이며 그를 살폈다. 여럿은 흥분과 피로로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어 자리에 앉았다. 발터 슈나프스는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포로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이제야 미소를 지었다. 다른 장교가 들어오더니 말했다. 대령님, 적들은 달아났습니다. 여러 명이 부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접수했습니다. 이 말을 닦던 뚱뚱한 군인이 포효했다. 승리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비망록에 적었다. 끈질긴 싸움 끝에 프로이센 군은 사상자와 부상자들을 싣고 퇴각했다. 전투 능력을 상실한 사상자는 50명으로 추정된다. 우리 수중에도 여러 명이 남아있다. 젊은 장교가 말을 이었다. 대령님,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대령이 대답했다. 보병대와 월등한 무력을 갖추고 반격해 올 것을 대비해 우리는 후퇴한다. 그러곤 다시 출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종대는 어둠 속에 성벽 아래에 도열했고 권총을 든 6명의 병사들이 결박한 발터 슈나프스를 사방에서 에워싸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길을 선도하기 위해 정찰대가 파견되었다. 그들은 자주 멈춰서며 매우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해가 뜰 무렵 그들은 로슈아젤의 군청에 도착했다. 이 무훈을 세운 부대가 그곳의 국민군이었던 것이다. 잔뜩 흥분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포로의 군무가 보이자 엄청난 함성이 터져나왔다. 여자들은 팔을 들었고 노파들은 울었다. 한 노인은 들고 있던 목발을 프로이센 군인에게 던져서 그를 지키던 보초 한 명의 코를 다치게 했다. 대령이 소리쳤다. 포로의 안전에 주의하라. 그들은 마침내 군청에 도착했다. 감옥이 열렸고 발터 슈나프스는 포박이 풀린 채 그 안에 던져졌다. 무장한 200명이 건물을 에워싸고 지켰다. 그러자 프로이센 군인은 얼마 전부터 시달려온 소화불량 증세도 있고 미칠 듯이 기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팔다리를 들썩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지쳐서 담장 아래 쓰러질 때까지 광적인 고함을 내지르며 춤을 추었다. 그는 포로가 되었다. 살았다. 이렇게 샹피네 성은 점령된 지 단 6시간 만에 적의 손에서 탈환되었다. 직물 상인인 라티의 대령은 루슈아젤의 국민군을 지휘해 이 전투를 이긴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